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 중국의 지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배은망덕하게 중국을 욕하더군요. 아니 그건 제가 아는 사실과 완전 다른데요. 여기는 자신의 망상을 떠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중국 베이징 대학교 소속의 한 중국인 학자가 한국은 중국에 전기 지원이 없다면 단 하루 만에 암흑국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기괴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외국인 대학생의 한마디에 그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곳 강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페리스라고 합니다. 기술의 나라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답게 저는 현재 전기전자학을 전공 후 교수님을 따라 전문 강의 지식을 취득 후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마지막 졸업과제로 저에게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보라는 일종의 마지막 숙제를 내주셨고, 저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폭설과 도시정전에 관한 강의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현재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지만 정전 발생 사고가 가장 낮은 한국의 놀라운 점을 강의 주제로 삼았고, 한국에 관한 조사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굉장히 대단한 최선진국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선진국 한국의 전기 제어 방식과 인프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쳐나가던 저는 뜬금없이 교수님께 매우 이상한 제안을 받고 말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강의가 다른 초청 교수들을 통해 채점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뜬금없이 공개 강의를 요청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저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진행하던 날 저는 매우 기괴한 장면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의 중국인 학자들이 한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저를 매우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저희 학교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 공개 강의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꽤 많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첫 공개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 중국인 학자들과 학생들의 수준, 낮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위 면적 전기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도시 정전 발생 사고 확률이 거의 7% 미만에 가깝다는 놀라운 통계 자료인데요. 이는 비슷한 선진국 국가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과 비교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안전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1월에 비슷한 폭설 기후를 가진 중국은 정전사고 발생 확률이 80%까지 올라가는 기록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다른 안전한 도시 전기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죠. 겨울철 전기 사용량과 정전 발생 확률은 그 나라의 도시 인프라 기술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 이 점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안전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대부분의 가구들의 전기온돌이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 가구당 전기온돌이 보급되어 있는 보급률 자체가 20%에 불과한다. 한국은 무려 85%에 육박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 그만큼 각 가구당 부유함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유한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 그리고 화재 시설 대비에 대한 시스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 그대로 느낄 수 있죠. 특히 한국에 대한 더욱 놀라운 점은 이처럼 폭발적인 전기를 도시에 공급하면서도 전기 사용료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높은 전기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유한 나라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과 비슷한 중국은 각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한국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부족한 도시 인프라 기술 때문인지 사용료는 더욱 높은 이상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바로 여기서 현재의 선진국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정화되어 있는 도시 인프라 기술이야말로 선진국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한국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도시 인프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저희 미국도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전사고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 도시 인프라 기술의 핵심들을 현장 파견을 통해 꾸준히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선진국에 대한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정전 발생률은 그 나라의 도시 기술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도시 기술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배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에 있던 한 중국인 학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뜬금없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 제 자리까지 나와 마이크까지 뺏어갔고 굉장히 이상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국인 학자는 저에게 지금 한국이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냐면서 코웃음을 치기까지 했고 저는 곧바로 강연장 구석에 있던 교수님에게 이 중국인 학자를 처리해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마치 그 중국인 학자의 편인 듯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당황함을 눈치챈 것인지 그 중국인 학자는 한국이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중국이 가난한 한국으로 전기를 직접 실시간으로 기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발언과 함께 기술도 없는 후진국 한국이 중국에 전기 기부 없이 어떻게 전기온돌과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냐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지금 당신은 후진국 한국이 정말 자체 생산 전기로 지금의 폭설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조교라니. 미국의 수준은 정말 낮다 못해 한심할 정도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을 사용하는 수도 공급 시스템도 제대로 없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겠나요? 상식이 있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자꾸 이와 반대되는 통계 자료로 중국의 정전 발생 확률과 전기 공급에 대한 문제를 지목하셨는데 전부 가난한 중국의 속국인 한국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의 속국인 한국이 전기 사용량에 어려움을 겪으니 부모와 같은 저희 중국이 한국 정부로 직접 전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넓은 부유한 중국과 중국인들이 가난한 한국을 위해 전기를 양보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설명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보다 중국이 부유한 부자 국가 아닌가요? 중국인들은 자신을 직접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자식 돕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통계 자료를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중국을 공격하다니 당신 혹시 한국 정부에게 뒷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은 당신의 조교로서 강의 수준을 채점하러 왔지만 한국 정부와의 밀접 관계가 있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은 전기온돌이 필요 없는 천국과 같은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당연히 겨울에도 따뜻한 온도를 보장받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들은 각 가정의 전기온돌을 구매할 필요조차 없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자연바람이 전부 열을 식혀주죠. 가난해서 또는 돈이 부족해서 전기온돌을 구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온돌도 이미 중국 기술로 모두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오히려 자신들의 매출 수익만을 올리고 있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중국 정부는 엄청난 배려를 한국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한국을 다시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중국의 기술을 카피해서 전기온돌을 만드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전부 파산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처럼 일부 외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당신은 지금 한국을 가보기라도 했나요? 그들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에서마저 전기온돌이 없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손선풍기를 들고 입국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나라가 한국인데 전기온돌이 한국인들의 각 가정마다 있다니 완전히 거짓된 정보라는 사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군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은 중국의 전기 지원이 없다면 단 1초 만에 국가 전체가 정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각 가정의 전기온돌 사용이 중지되는 것은 물론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대기업 생산시설과 가게들도 전부 암흑천지가 된다는 말이죠. 아마 몇몇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최근 중국 정부의 배려가 너무 많으니 그 기세를 믿고 까부는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외국인들이 그 사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무리 도시 인프라를 발전시켜봤자 절대로 중국을 넘을 수 없고, 한국의 모든 운명은 중국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전기 온돌이 필요 없는 천국의 땅을 가진 중국은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찜통 더위에 있는 한국은 전기 사용량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중국은 깎아내리고 한국은 올려치기를 하다니 당신의 사상이 의심스럽네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에 생수 공급이 없으면 내일 당장 먹을 물도 사라지는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 한국은 자체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한국을 계속 보유한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무너지는 절대적인 중국의 속국 후진국입니다. 저는 그 중국 교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 간의 거리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기를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중국인 학자는 마치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 중국이 정말 위대한 선진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또한 더욱 놀라웠던 광경은 강연장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 그 중국인 학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며 강연장 외국인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의 만들어진 영화처럼 느껴질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저는 뭔가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연장에 있던 한 외국인 학생이 중국인 학자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더니 중국인 학자에게 중국에서 전기 온도를 사용해보기는 했냐면서 전기 온도가 몇 도까지 있는지 질문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이 매우 간단한 질문은 중국인 학자는 당황한 듯 전기 온도를 설정할 수 있었냐면서 중국의 전기 온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패닉이 온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반격에 중국인 학자와 강연장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저 입을 다물어버리는 단체 역광광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중국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장대로 중국이 한국에게 전기를 직접 기부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전기를 전달하고 있나요? 한국과 중국의 절대적인 거리만 해도 단순한 전기선으로는 전달할 수 없을 정도이며 북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다를 지나가야 하는 문제점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당스러운 이유를 제쳐두고서라도 한국이 중국보다 전기 생산량이 더 높은 나라인데 중국에게 전기를 기부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간단한 통계 자료조차 지금 전혀 모르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내뱉으신 것 아닌가요? 심지어 지금 중국의 전기 기술자들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와서 전기관리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국가사업 아닌가요? 이미 교수님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중국은 전기 온돌이 필요 없는 천국의 기후와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당장 지난 1년 중국의 겨울철 평균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고 있으며 동상 피해자만 270만 명에 달하고 있죠. 하지만 매우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 야외에서 외부 활동을 하다가 동상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제외한 대다수 외곽 지역 도시의 중국인들은 자신의 집에 전기 온돌이 없어서 추위를 견디지 못해 신체가 얼었다는 말이죠. 만약 교수님의 주장대로 중국이 한국보다 정말 뛰어난 부유 국가였다면 그리고 중국의 전기 공급 기술이 한국보다 높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한국은 수도인 서울을 제외하고서라도 거의 모든 외곽 도시들에서 똑같은 전기 사용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가전제품 판매 대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소외 가정에까지 직접 무료로 전기 온돌을 전달하고 있죠. 심지어 이들은 해외로까지 퍼져나가 전기 온돌과 공기청정기를 기부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국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진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중국 대도시의 변압기들 대부분이 고장나서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은 베이징의 대부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비상발전기 시스템마저 없어서 그들은 암흑 속에서 일을 했고 전기 온돌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죠. 만약 한국으로 전기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중국인들이나 먼저 챙기는 건 어떨까요? 그래봐야 교수님의 주장대로 한국으로 전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거짓말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로 정정해드리고 싶은 사실은 바로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의 선진국 국민이 길거리에서 옷을 내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월급이 100만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는 한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더욱 적나라한 시민의식과 경제적 수치입니다. 특히 지금 중국의 대부분 대기업들은 실력으로 성장한 것이 아닌 당신들이 그토록이나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을 그대로 카피해와서 발전시킨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한국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기술력과 독창성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자국민들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극대화시켰는데 중국의 대기업들은 한국의 기술을 카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선진국과 후진국은 완벽하게 갈리고 만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전기온돌을 사용하며 편하게 지내고 있을 시간에 중국인들은 촛불을 켜고 암흑 속에서 지내고 있죠. 이게 바로 중국과 한국의 상반되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이라고 한국에 대한 잘못되고도 이상한 사상을 전달하지 마세요. 외국인 학생의 당돌한 팩트 폭격에 중국인 학자는 그만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아이의 입도 뻥긋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얼마나 당황한 것인지 중국 교수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딘가 모를 통쾌한 감정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그 중국 교수 옆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의 교수들 또한 외국인 학생의 반박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중국의 교수들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수준 낮은 실력으로 교수가 되었고 중국 정부의 뒷돈을 받고 이런 선동작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완벽하게 들통나버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중국인들의 기괴한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중국 교수가 맥없이 무너져 내리자 바로 그때부터 강연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이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다는 본심을 완벽히 드러내기라도 한 듯 한국인들의 폭발적인 전기 온돌 사용 때문에 전 세계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더군요. 전문적인 대학 수업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니.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나 한국에 열등감을 보이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중국인 유학생이 입을 열자마자 강연장의 학생들은 환경오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인데 대체 무슨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며 일제히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중국인들은 세계의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전기온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전기온돌을 엄청나게 사용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다들 이런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마치 한국인들의 선동정보에 전부 세뇌당한 것으로 보이네요. 중국은 누가 보더라도 한국보다 부유한 국가인데 전기온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중국에 가보면 전기온돌은 아예 팔리지도 않을 정도로 이미 모든 중국인이 전기온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환경을 너무나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가전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역시나 가난한 후진국 사람들답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기를 사용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죠. 당연히 선진국이라면 전 세계의 대기오염과 환경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계획 아닐까요?
당신들의 주장대로면 지금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다는 주장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은 학교라는 시설마저 없어서 저희 중국으로 미래의 청소년 한국인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전혀 모르고 중국은 깎아내리고 한국은 올려치기 하다니 다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은 잊으신 것 같네요.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은 환경을 생각해서 물마저 엄청나게 아껴 쓰는데 도시 인프라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한국을 욕해야 정상 아닌가요? 여기 있는 교수와 모든 학생분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당신들의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가요? 뜬금없이 나타난 중국인 유학생은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물과 전기 사용을 아끼는 중국인들이야말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며 웃음 참지 못할 발언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중국 학생은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한 이유를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그 광경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는데요.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또다시 한국인들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다니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입을 열자마자 그 중국인 유학생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 아닌가요? 23년도 영국 환경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중국의 대기오염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인근 다른 국가로까지 이러한 대기오염 피해가 번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당신들은 제대로 된 식습관 문화를 바로잡지 못해 엄청난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았나요? 바로 그때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중국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때에도 각 나라에 자신들의 의료기술을 알려주며 바이러스를 안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고 이는 유엔마저도 극찬을 보내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죠. 심지어 중국인 학생의 주장과 다르게 지금 한국은 친환경 정책을 위해 대부분의 지상버스들이 전기버스로 교체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버스 매연의 발생률은 극히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지상버스들에서 독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기술을 가진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아무런 친환경 전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가요? 중국 유학생의 주장과 다르게 오히려 환경오염은 중국이 더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한국은 애초부터 친환경적으로 도시 인프라 기술력이 향상해왔으며 이는 가히 독보적일 정도로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모범이 되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친환경 도시 정책은 혀를 내두를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이 거의 모든 도시 인프라 정책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전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몰상식한 당신과 같은 중국인들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나중에 중국의 참혹한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한국으로 이민을 갈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중국인들이 도망친 곳에는 천국이 없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다가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한 여성이 전해온 사연입니다. 그 사건을 겪은 그날 이후 그녀는 생각한 것들이 모두 다 무너뜨려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연자는 한국에 온 이후 익숙했던 것들이 모두 낯설어져 버렸다며 이젠 다시 자신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 한국 탓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이렇게 한국 때문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라고 해요. 현재 20살이고 지금 메이크업 회사에서 일을 하며 메이크업을 배우고 밤에는 투잡을 뛰며 생활을 하고 있는 통통 튀는 20대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 한국에 온 지는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어는 너무 서툴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려운 단어만 아니면 꽤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자들은 수다를 많이 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귀가 많이 트이게 된 것 같아요.
아, 저의 투잡은 뭐냐고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직업부터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메이크업이라는 직업을 꿈으로 삼은 이유는 간단해요. 메이크업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사람을 아무런 의학적인 도움 없이도 다양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메이크업이 정말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마법이 없다고들 하지만 화장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소리는 아마 못하실걸요. 마법에 가까울 테니까 말이에요. 제가 사실 메이크업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유난히 탈이 잘 나고 빈혈도 심했으며 특히 피부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아토피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해서 남들이 먹는 것보다 더 가려서 음식을 먹어야 했고 어릴 때 잘 모르고 잘 때 손톱으로 긁은 상처가 얼굴에 군데군데 남아 있었죠. 그걸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 아직 수술은 이르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중학생이 되면서 예민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저는 흉터가 더 싫어졌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흉측해졌는데도 부모님은 괜찮다고 다독여주시기만 할 뿐이었어요. 실제로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메이크업으로 제 상처를 가려보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게 됐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메이크업이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미술에 소질이 있다며 미술을 하길 권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저도 참 미술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공주 옷에 색칠을 하는 게 아주 흥미로웠죠. 그러다가 얼굴에 칠하는 게 재미있어졌고 점점 종이가 아닌 인형에 칠을 해보고 싶었고 인형의 연습을 하다가 사람 얼굴에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캐나다는 그렇게 메이크업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의 로망의 1순위는 꼭 대한민국 서울이어야 했습니다. 압구정 메이크업샵에 들어가 직원이 되는 날을 꿈꾸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정말 좋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이미 유명하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그뿐 아니라 스킨케어 제품들까지 아주 유명해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을 쓴다고 하면 쟤 좀 사나 본데. 쟤 좀 돈 쓰는데 식으로 자신을 가꾸는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한국 제품을 쓴다고 생각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뷰티 쪽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저는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고 저마다 꿈을 가질 때도 오로지 한 길만을 원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행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어리석은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들었는데 얼마나 계산적인지 아냐고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빠른 것만 좋아하고 너무 바쁜 삶을 사느라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배려해줄 것 같냐는 비관적인 말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곳에 취업해 사는 게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제 친구들도 K-팝 팬이 많았지만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캐나다에 비해서 딱 봐도 너무 잘 살아 보이고 최첨단이어 보였거든요. 제가 태어난 동네는 도시이긴 했지만 뭐 서울에 비해서는 도시라고 표현하기 애매한 곳이었죠. 제가 자란 동네는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중세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건축물도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어서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풍경으로 유명해서 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주로 관광이나 예술 활동에 중점을 두는 곳이라 저의 친언니도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도 채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우리 동네는 다양한 문화 행사나 갤러리 같은 것은 있지만 최첨단 기술이나 문화를 접할 수 있지는 않은 곳이었어요. 학교도 그리 많지 않아서 친구들도 언니도 우리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로 학교를 가야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소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허황된 꿈을 꾼다며 혀를 끌끌 차곤 하셨죠. 그래도 저는 결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독학으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나마 유튜브를 보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익혔고 특히 한국 사람들의 화장법에 대해 익히며 저 나름대로 한국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무료로 한국어 수강을 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운 좋게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간단한 기초 대화 정도는 습득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고등학교가 돼서도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기보다는 한국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답답해하셨죠. 언니는 탄탄대로로 성장하는 데 반해 저는 부모님의 기대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메이크업 대회가 열렸습니다. 메이크업 대회를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 혼자 준비하는 일은 정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집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기는 탄탄했습니다. 메이크업의 기본이었던 기본적인 피부 준비 컨투어링이나 기법을 숙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완벽히 숙지했고 피부학이나 색채학은 책을 구매해 집에서 연습을 해보며 익혔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다. 모든 메이크업의 최신 트렌드는 거의 한국에 맞춰져 있었죠. 예전에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메이크업을 따라간다고 봤다면 이제는 한국 스타일을 오히려 미국 스타일에 맞춰 재해석해 사용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식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해 친구들의 얼굴에 다양한 스타일의 메이크업 작업을 통해 사진으로 남겨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됐죠. 대회에 나간 날 아쉽게도 본선에서 저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긴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사람이 많으면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있어서 손이 떨려 아무것도 못하고 굳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한국분이었어요. 그분을 보자마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유명한 한국 메이크업 회사의 소속인 걸 알았죠. 그분은 저의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에 오게 되면 한번 들리겠냐며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저에게 다 좋은데 실전이 없다 보니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어렵겠지만 혹시나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에게 명함을 건네자마자 어머니는 그 명함을 박박 찢어버리셨습니다. 너 진짜 정신 안 차릴래? 내가 한국에 가서 뭘 하게 거긴 위험해. 너 같은 어린 여자. 혼자서는 더욱더 절대 안 된다. 알겠니? 그날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틀어박혀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곤 결심했죠. 제 결심이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보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한국을 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모님의 손을 벌리지 않고 한국을 갈 비행기 표와 가서 지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죠. 어머니에게 20살이 넘었으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근처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예술관에서 사람들 얼굴에 페인팅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갈 준비를 위해 커뮤니티에 들어가 한국을 가는 과정에 대해 묻고 또 물었죠. 그러다 저보다 3살 많았던 피오르가 캐나다 출신으로 한국에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피오르는 현재는 울산에 머물고 있는데 곧 서울로 갈 예정이라 룸메이트를 찾고 있다고 했죠. 저는 2달 정도만 있으면 돈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채 그렇게 피오르와 함께 살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표도 끊었고 드디어 한국에 갈 준비를 다 마쳤어요. 저녁 시간 부모님에게 저는 통보하듯 말해버렸습니다. 너는 몸도 안 좋은 데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 그러니. 내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긴 하니 부모님은 완강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뜻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다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시지만 아닌지 맞는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어요. 부모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시긴 했지만 걱정뿐이셨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한숨 소리로 가득 채웠으니까요. 언니는 저에게 너 진짜 철없다. 너 때문에 부모님도 모두가 걱정만 하잖아. 매일 쓰디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 꿈 하나 이루겠다고 한국으로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을 마쳤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였는데 꽤나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싼 항공편을 찾다 보니 갈아타고 여러 항공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직항은 너무 비쌌으니까요. 공항에 내리면 피오르가 서 있을 거라고 말해서 저는 처음 피오르를 보는 설렘도 있었고 서울에 곧 도착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힘차게 한국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가장 첫 느낌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냄새였어요. 신기하게도 냄새가 전혀 달랐죠. 공기가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쾌하고 뭔가 상당히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절차에 실수 하나 없이 한국에서의 수속을 마쳤습니다. 역시 봐온 대로 사람들 말처럼 한국에서의 수속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더군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 공항을 경유하고 우리나라 공항에서 탈 때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질 못했는데 오히려 외국인인 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하다니 신기하고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더 잘해내는 게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제 이름이 쓰여있는 종이를 보니 그녀가 분명했어요. 저는 외쳤죠. 피오르. 피오르도 반갑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저는 피오르에게 한국 공항 진짜 미친 것 같다고 신나서 마구 떠들었어요. 그러자 피오르는 한국은 아직 놀라기엔 멀었다며 저희 짐을 들어 도와주더라고요. 공항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물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보고 싶다고 말했고 그럼 공항철도를 타고 가자고 말하더군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바로 이어진 역으로 향했습니다. 피오르는 가는 직통열차가 있다고 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엄청 큰 공항 규모에 두리번거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길을 잃는 게 아니냐는 농담을 던져가며 금세 역 안에 도착했죠. 내려가자 논스톱으로 40분 만에 간다는 안내판이 쓰인 걸 발견했습니다. 큰 짐을 들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개찰구부터 열차를 타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신기하기만 한전은 계속해서 연신 감탄만을 했던 것 같아요. 개찰구는 입장 15분 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정말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잠시 들렀는데 화장실도 말도 안 되게 깔끔해서 저는 한국 진짜 미쳤다고. 호텔같이 깨끗한 이곳에 교통시설이 많냐면서 계속 웃음이 새어나왔죠. 자꾸만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열차를 탑승하자 넓은 좌석과 짐을 두는 곳이 따로 되어 있었어요.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을 했는데 피오르는 한국에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줬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누가 짐을 가져가지 않을까. 짐이 있는 곳으로 자꾸만 고개를 돌려 확인하게 됐어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서울로 들어가 보니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높고 큰 건물들의 연속이었어요. 캐나다는 서울과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낮은 건물들이 대부분이죠. 서울의 모습을 보자 제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는 게 실감나면서 왠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일에 한 발 다가선 기분이었으니까요. 우리 둘이 지내기로 한 곳은 서울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이 작긴 했어도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숙소였죠. 바로 앞에는 소방서와 경찰서도 보여서 그게 마치 저희를 지켜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은 피오르가 함께 서울을 구경시켜주며 버스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지하철을 쉽게 타는 방법, 지도를 찾고 찾아가는 방법 등을 알려줬습니다. 특히 필요한 건 바로 새벽 배송이라는 걸 통해시키는데 말도 안 되게 주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제가 지금 미래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흥분됐어요. 피오르가 출근을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저도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들고 청담역을 찾아가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피오르 없이 처음으로 서울을 나서는 거였어요. 그간 피오르 없이 집 앞 편의점 정도는 방문해 본 적 있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홀로 역에 방문하는 게 처음이라 무척이나 떨렸죠. 그날 포트폴리오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면접도 봐야 하기 때문에 피오르와 한국어로 연습하고 또 연습을 매진하느라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저는 긴장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서울역에 도착해 한번 환승을 하면 된다는 걸 몇 번을 숙지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인터넷이 끊길 걱정이 없으니 계속해서 모르면 검색해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으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한번 갈아타고 건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타면서도 탄성을 부를 만큼 좋더군요. 너클 놓으며 건대 입구 내부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단 앞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리곤 우르르 갑자기 물밀듯 튀어나왔어요. 그러곤 제가 있는 계단으로 동시에 몰려왔죠. 순간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순간 핑 또 머리가 돌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 생긴 증상이란 걸 알았죠. 난간을 잡고 버티려는데 포트폴리오가 떨어지는 걸 주우려다가 저도 모르게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대신 쓰러지는 그 잠깐의 사이야 거의 다 왔는데 이럴 순 없어 제발 제 발 속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죠. 걱정 어린 어머니의 눈빛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얼굴이 모두 다 떠올랐습니다. 유럽권에서는 여자 혼자 이런 공간에 쓰러지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은 경우가 가진 걸 다 탈탈 털리고 몸은 무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제발 몸은 무사하기를 포트폴리오도 무사하기를 그 와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잠시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살짝 떠봤는데 깜깜한 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모두의 말이 맞았어. 나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새어나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는 저희 소리를 들었는지 누가 문을 확 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을 웅크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을 연 사람은 지하철 역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 옆에 한국인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긴 지하철 사무실 내 한켠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영어로 말할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그들은 건대 학생인데 커플이라고 했습니다. 쓰러지는 저를 남성이 받아주어 다행히 다친 곳도 하나 없었고 그녀들은 다 흩뿌려진 저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주워 깨끗하게 닦아서 모아주기까지 했더군요. 구급대를 부를까 하다가 혹시나 사정이 있어서 불법 체류를 할 수도 있을까봐 기다려주었다면서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안도감과 감사함에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오르도 놀래서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저에게 병원을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피오르와 이야기하는 사이 그들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연락처라도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개인정보라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피오르는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제가 쓰러질 뻔했던 곳에 함께 가봤는데요. 그곳은 정말 가파르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뇌진탕이나 큰일이 정말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라며 아찔해했습니다. 결국 피오르와 저는 한국 병원에 가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남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접을 가기로 한 회사에는 사정을 설명드렸고 다음에 가기로 말씀드렸죠. 한국의 병원에서도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검사도 하더니 결과까지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외국인 전용 서비스로 저에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빈혈 증세가 심각하고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으니 꼭 나중에 병원에 내원해보라고 제안해 주셨죠. 그러면서 간호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른 나라에 와서 많이 놀랐겠다면서 진심으로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소지품들을 하나씩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지갑에 현금도 많이 뽑아들고 있었는데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먼지까지 다 털어놓은 걸 보고선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동을 한 이유는 특별한 사연이 있긴 했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위치한 퀘벡이라는 곳인데 하이킹과 산악자전거,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대표적인 여행지예요. 캐나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부모님은 가족여행에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는 현금을 많이 써서 그때 상당한 현금을 인출해서 갔었죠.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언니는 대학교 겨울방학이었죠. 그때는 겨울이라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레저를 즐기고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 가려고 했습니다. 언니는 새로 산 아이패드와 제 휴대폰 그리고
저희의 전 재산이 있던 현금 모두 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어머니는 불안하시다며 현금 중 일부는 가지고 타셨죠. 그런데 혈압이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셨고 갑자기 아버지의 약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꺼내기 위해 캐비닛을 열어본 순간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라커는 모두 텅 비어 있었고 리조트 측에서는 CCTV가 고장나 별 수 없다는 말만 했죠. 다행히 응급대원들로 인해 아버지는 무사하셨지만 신분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그러게 그걸 왜 다 거기에 둔 거냐며 우리를 멍청하다고 취급했거든요. 건강에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매섭게 느껴지던 사람들의 싸늘한 태도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살아보지도 않았던 이 낯선 나라에서 아예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호의를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경험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사실을 몽땅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다행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나중에 내년에는 꼭 한국에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던 그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면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주에 바로 면접을 봐서 한국의 메이크업 샵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연습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손기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특유의 감각은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겠죠. 샵은 요새 K-뷰티를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 손님들 예약이 넘쳐나요? 그래서 저처럼 한국 샵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제 투잡 두 번째 직업이 사실 한국으로. 저처럼 취업을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 멘토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운영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요새 안달난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한국 아티스트들을 보며 꿈을 키웠던 것처럼 나중엔 제가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을지도 않을까요? 부모님이 오시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신이 나 미치겠어요. 아마 부모님들도 한국을 한번 오시고 다시 캐나다에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국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좀 과하지 않아? 나는 안 가고 싶어. 여기 이탈리아의 한 부티크에서 여성 2명이 이야기 중입니다. 둘은 친구 사이처럼 보이는데요. 둘 중 동양인 친구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는데 이다른 여성은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결국 곧 한국의 공항에서 그녀가 걸어 나오는 게 보이네요. 과연 그녀는 한국 여행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로마에 사는 영국인으로서의 삶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26살에 이탈리아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었죠. 지난 5년 동안 빛의 도시는 제 집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름다움과 스타일, 우아함에 둘러싸여 있었죠. 이탈리아 최고의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인 르미에르에서 일하면서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하고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죠. 저는 매력적인 거리를 걷고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멋진 건물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로마는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탈리아 문화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경멸했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K-팝 음악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련된 이탈리아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하면 화려하고 피상적으로 보였죠. 제 절친한 친구 연지는 한국계 영국인이었고 저에게 계속 한국에 함께 가자고 권유했어요. 미야, 과자 정말 재미있을 거야.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재촉했어요. 이번 여름에 내가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야. 같이 가게 된다면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편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글쎄 연지야, 사실 한국은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로마에 비하면 좀 촌스럽고 과한 것 같지 않아?
연지의 얼굴에 상처와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미아 얄팍한 인상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무시하면 안 돼. 그녀가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한국에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 한국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 첨단 도시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던 이유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지는 해외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준 친구였으니까요. 그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제 시야를 넓히는 것이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여름을 같이 보내자. 대신 내 개인 가이드가 되어서 좋은 곳을 다 보여줘야 해. 그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연지가 행복하게 외쳤습니다. 아마 한국이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야. 몇 주 후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저는 저희 무지와 편견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장시간의 비행 덕분에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찾아볼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제가 읽은 한국의 인구는 5,100만 명 이상이고 수도 서울에는 1,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현대적이고 경제적 성공 사례 중 하나였어요. 삼성과 LG 같은 기술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속도로 경제를 성장시키며 빠르게 발전하고 번영했죠. 제가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섬세한 도자기부터 활기찬 전통, 의상인 한복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예술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발효 채소 구운 고기 강렬한 소스를 중심으로 한 고소하고 매콤한 한국 음식도 맛있어 보였죠. 물론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비행기가 서울의 인상적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밝고 현대적인 터미널에 들어서면서 표지판에 적힌 한글을 보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아 여기야. 연지가 열렬히 손을 흔들며 외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와보니 어때? 정말 신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내 눈을 통해서 한국의 특별한 점을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바로 그거야. 얼른 내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주고 한국의 멋진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면서 연지가 웃었습니다.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서울로 향하는 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수많은 네온 사인이 피곤한 채 눈을 현혹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거대한 레드 광고판이 오래된 건물을 가리고 있었어요.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넓은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레스토랑 문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매운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차분한 로마를 떠난 후 강렬한 에너지와 이국적인 느낌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와우. 활기찬 홍대 인근의 연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잠깐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연지가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거야.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거야. 어쩌면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지. 아늑한 객실의 침대에 누워 기대감에 부풀어 머리를 돌리면서 어떤 통찰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기 시작했죠. 잠이 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정관념과 잘못된 믿음을 깨뜨릴 시간이다라고 말이죠. 절실히 필요했던 휴식을 취한 후 연지는 신나게 우리를 본격적인 여행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우아한 누각과 섬세한 문, 평화로운 뜰이 어우러진 거대한 단지를 둘러보며 연지는 500년 이상 한국을 통치한 강력한 조선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직접 칠한 지붕 가장자리의 복잡한 문양에 감탄하며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가며 외웠어요. 고즈넉한 궁궐과 빛나는 현대식 타워의 대비는 정말 대단했어요. 서울이 빠른 발전과 함께 유산을 기념하는 방식이 놀랍지 않니? 제 생각을 읽은 듯 연지가 말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는 인상적인 역사로 가득했지만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에 비해 왠지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로마를 그리고 한국 전체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북적이는 김밥집에서 색색의 밥과 채소, 롤에반의 김밥으로 점심을 먹은 후 연지는 저를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기와 지붕과 돌담 고즈넉한 마당으로 유명한 수백 채의 한옥이 모여있는 매력적인 동네였습니다. 한적한 골목을 거닐며 한옥 안에 자리한 장인의 공방과 아늑한 카페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소박한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지는 한국 정부가 빠른 도시 개발 속에서 이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옥은 단순히 예쁜 건축물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옥은 자연 가족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한국인의 이상을 상징해줘. 요즘 서울 시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한옥은 여전히 소중한 문화적 상징이야. 저는 전통 유산을 지키면서도 현대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는 어려운 균형이었죠. 이곳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존재하며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희는 서울의 힙한 젊은 문화를 엿보기 위해 홍대의 활기찬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양한 레스토랑, 이색적인 카페, 인디 패션숍, 활기찬 거리 공연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대담한 스트리트웨어, 독특한 예술품으로 즐비한 프리마켓에서 저희는 스타일리시한 상품을 둘러보았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대담한 스타일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익숙한 로마지행의 정숙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근처 공원에는 열정적인 댄스팀의 K-팝, 피트곡과 힙합 피트가 어우러진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댄서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추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K-팝을 좋아하지 않던 저도 흥겨운 비트와 인상적인 동작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K-팝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어. 저는 연지에게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이 댄서들 정말 대단해. 그치, K-팝에 들어가는 열정과 실력은 정말 대단해. 연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K-팝은 재미있는 노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자기의 결단력, 꿈을 쫓는다는 메시지는 전 세계 팬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한적한 호프집에서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로 밤을 마무리하며 서울에서의 첫 하루가 얼마나 눈부신 하루였는지 생각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한국에 대한 저희 많은 편견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장엄한 유적지부터 트렌디한 도시 풍경까지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한국을 경쟁적이고 일 중심의 사회로만 생각했는데 만난 모든 사람들의 친절함과 긍정적인 모습에 놀랐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은 어때? 연지가 건배를 하며 물었습니다. 관점이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어? 응, 물론이지. 제가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생각하니 조금 부끄러워졌어.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면적이고 매혹적인 곳인 것 같아.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야. 수용적인 태도가 마음에 드는구만. 연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아.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한국 시골을 경험하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까지 기다려봐. 깜짝 놀랄 거야. 앞으로의 모험에 대해 함께 웃고 환호하는 동안 저는 전율 같은 설렘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 세계관을 바꾸고 있었고 제 내면 역시 깊이 변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지와 함께 서울을 탐험할 또 다른 날을 생각하며 활기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준비를 하면서 전날의 놀라운 경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연지의 어머니가 한국 전통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주방에서 연지이를 만났습니다. 식탁에는 채소 고소한 전국밥으로 구성된 작은 접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외쳤습니다. 항상 이런 음식들인가요? 연지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란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바삭한 애호박전을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각 요리는 그 자체로도 맛있었지만 다른 요리와도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한국 요리는 정말 놀라워요. 맛이 너무 대담하면서도 조화로워요. 그게 바로 한국 전통 음식의 마법이야 라고 연지가 말했습니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 발효식품 건강한 맛과 영양소의 다양성을 강조해주고 있어. 간단한 가정식 한 끼에도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아침 식사는 종종 커피와 빵으로 이루어져 이동 중에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고 공동체적인 식사 방식은 훨씬 더 건강하고 포만감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연지와 저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하고 활기찬 쇼핑 지역 중 하나인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대형 비디오 스크린에서 눈에 띄는 광고가 번쩍거렸습니다. 매장 앞에서는 경쾌한 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젊은이들이 형형색색의 쇼핑백을 들고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행복한 혼돈 속에서 연지에게 소리쳤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거의 그렇지. 그녀가 웃었습니다. 명동은 쇼핑 길거리 음식 사람 구경의 주요 중심지거든. 저희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번화가를 따라 늘어선 수많은 화장품 매장, 패션, 부티크, 액세서리숍을 들락날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품의 다양성과 혁신성, 특히 뷰티템에 놀랐습니다. 시트, 마스크, 에센스, 앰플 등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을 보며 한국의 스킨케어는 정말 수준급이야 라고 연지가 말했습니다. 기술, 성분, 여러 단계 루틴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어. 제 주변 판매원과 쇼핑객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져갈 신제품을 몇 가지 구입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는 중간중간에는 활기찬 길거리 음식 카트에서 맛있는 간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따뜻한 군밤부터 바삭한 오징어 튀김, 달콤한 달걀빵까지 맛과 신선함이 가득한 모든 음식을 맛보았어요. 상인들은 친근한 농담으로 저희를 맞이하며 눈앞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자 명동은 빛과 소리, 냄새로 더욱 매혹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네온 사이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고기를 굽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뜨거운 프라이팬의 지글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식당과 노래방에서 활기찬 친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지와 저는 아늑한 천막으로 된 포장마차에서 연지의 친구들과 함께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소주병과 떡볶이가 담긴 뜨거운 그릇으로 가득 찬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든든한 안주를 먹다 보니 어느새 우리 일행의 끈끈한 동료애와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지의 친구들은 이탈리아 생활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고 한국 여행에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밝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우리에게 공짜 간식을 가져다주며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나 빨리 환영받고 편안함을 느꼈는지 놀랐습니다. 로마의 사교계에서 종종 마주쳤던 쿨한 태도와는 달리 가식적인 태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신선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소주와 웃음으로 볼이 빨개진 연지에게 내 친구들 정말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현실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 이탈리아에 있을 때 분위기와는 너무 달라.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야. 연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거대하고 현대적인 도시에도 여전히 공동체 의식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강해.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날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편견이 완전히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시적 소비주의와 비인격적인 대도시라는 진부한 이미지를 믿어왔지만 실상은 훨씬 더 풍부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서울은 끝없는 쇼핑과 활기찬 밤 문화로 가득한 화려한 풍경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음식과 아름다움, 대인관계의 따뜻함이라는 깊은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죠. 첨단 기술과 역사, 트렌디함과 전통, 미래, 지향성과 가족,
중심성 등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이 사실은 그토록 매혹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눈이 지난 이틀 동안의 닷새 새로운 순간과 의미 있는 교류가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저는 외적 내적 관점의 심오한 변화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선입견에 고집스럽게 집착하며 프랑코필이라는 거품 바깥의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연지와 교감하고 본능적으로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제 머리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었어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의 가치와 소박한 일상의 즐거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 매혹적인 나라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갈망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과 함께 앞으로의 하루를 기대하며 일어났습니다. 연지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밥과 폭신한 계란찜과 아삭한 김치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서울 북동쪽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인 가평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과 푸른 논밭으로 도시 풍경이 바뀌자 저는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도시에서 불과 한두 시간 거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는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 연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빠르게 변화해도 자연은 항상 가까이에 있어 우리는 땅과 계절의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 첫 번째 방문지는 기발한 정원과 고요한 분위기로 유명한 거대한 수목원 아침 고요 수목원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으며 활기찬 화단 바스락거리는 숲. 고요한 연못이 마치 동화 속 세계로 데려다주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어요. 이곳은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곳 같아 파스텔톤의 야생화밭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쉬면서 저는 꿈결 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비밀 정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야. 연지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울창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낭만적인 기분이 들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탈출구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선한 꽃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폭포수부터 나무에서 지저귀는 송골매까지 정원은 정말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왜 많은 한국 민화가 이런 오묘한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영혼의 자양분을 주는 것 같았어요. 김밥과 달콤한 배즙으로 평화로운 피크닉 점심을 먹은 후 저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밀라노의 기발한 문화마을은 이탈리아 시골의 다채로운 모습을 한국 시골에 이식한 듯한 뜻밖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화사한 동화책 속 집들이 늘어선 고풍스러운 조약돌 거리를 거닐며 연지 씨는 한국 전통 예술과 함께 전시한 갤러리를 둘러보며 저는 이탈리아와 한국 문화의 요소를 혼합한 것이 정말 매력적이야 라고 말했죠. 놀라울 정도로 서로를 잘 보완하고 있어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밀라노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어린 시절의 경이로움. 상상력 문화 간 연결이라는 보편적인 주제가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니까 향기로운 라벤더 차를 한 잔 마시고 버터 향이 가득한 마들렌을 먹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제 여정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따뜻함 근면한 복합적인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힌 겸손하고 깨달은 경험이었어요. 그날의 마지막 목적지는 남이섬이었습니다. 페리에서 내리는 순간 우뚝 솟은 향기로운 소나무 숲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산책로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강변가를 따라 페달을 밟으며 남이섬은 많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라고 연지가 말해줬어요. 커플과 가족들이 자연을 즐기는 인기 명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로맨틱한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이곳을 찾기도 해. 라고 그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촌스럽지만 귀엽지 실제로 커플 나무와 첫 키스. 다리 같은 섬의 명소들을 둘러보면서 셀카 포즈를 취하고 달콤한 말을 주고받는 별빛 가득한 커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사랑과 장난기 가득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저는 왜 이곳이 로맨틱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마법 같은 일이야. 사랑의 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어. 연지는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 드라마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환상을 건드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말이야. 이야기가 과장되어 있더라도 핵심 메시지는 감동적일 때가 많아. 오후에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물 위로 반짝이는 순간 저는 따뜻한 만족감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문화적 통찰력 정서적 울림이 어우러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환경의 경이로움, 문학적 주제 낭만적인 열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어우러졌는지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화 마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완벽하게 담아낸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새로운 통찰과 영감으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다른 모습도 보여줬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제한된 경험과 편견에 기반한 편협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한국의 풍경에 몰입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시야가 넓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저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 정서적 연결의 중요성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밤 마법에 걸린 정원과 동화 속 로맨스가 머릿속을 맴돌며 잠이 들면서 다음에는 한국이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연지는 서울에서 저를 위해 특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활기찬 예술과 문화계에 종사하는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세계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엿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창의적인 분위기와 젊은 에너지로 유명한 홍대 지역의 트렌디한 카페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기발한 예술작품으로 가득한 아늑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패셔너블한 젊은이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머그잔과 화려한 페스츄리빵 접시를 놓고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아 내 친구 다연이랑 형석이야. 연지가 젊은 여성과 따뜻한 미소에 훈훈한 남성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둘 다 서울 시내에서 떠오르는 아티스트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다연이 제게 열렬히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연지가 방문에 대해 다 얘기해줬어.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다연과 형석의 친근하고 개방적인 성격에 금세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의 제 경험과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듣고 싶어 했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 저는 녹차 라떼를 마시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이 눈을 뜨게 하고 영감을 주었어. 형석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경험인 것 같아. 한국은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문화의 화려하고 상업화된 측면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다연이랑 나는 우리의 예술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라고. 그는 열정적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를 기념하는 동시에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탐구하고 싶어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들에게 작품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연은 자신이 한국 전통 수묵담채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화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고전 미술의 섬세한 성과 채색에 대담하고 현대적인 색채와 구도를 혼합한 멋진 풍경과 인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자연의 조화와 균형에서 영감을 받아 그녀는 작품 중 한 작품에서 산맥의 우아한 곡선과 벚꽃의 장난스러운 대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고요함의 정수를 담아내되 현대 한국의 정신을 반영하는 신선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어.
반면 형석은 K-퓨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민속 음악의 요소와 재즈 R&B 일렉트로닉과 같은 현대적인 스타일을 혼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한국 옛 노래의 소울풀한 멜로디와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좋아해라고. 그는 흥얼거리며 몇 곡을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유산을 새로운 세대에게 적합하고 흥미롭게 만들고 싶어 현대적인 비트와 악기를 섞어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고 싶어 다현과 형석이 자신의 비전과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깊은 존경심과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재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깊이 헌신하는 두 젊은 아티스트였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제가 패션 분야에서 느꼈던 에너지를 떠올리게 했지만 더 깊은 목적 의식과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형태의 예술이 문화를 연결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고 변화된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영감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수연이와 형석이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연지는 다음 목적지인 서울 외곽의 한국 전통 한옥마을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곡선 지붕과 고즈넉한 마당을 갖춘 이 고풍스러운 목조 주택들이 한국 건축 유산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화로운 골목길을 거닐며 정교한 조각과 활기찬 정원을 감상하는 동안 저는 더 단순하고 조화로운 삶의 방식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옥은 다현이가 그림에서 포착한 것과 같은 균형과 평온함, 즉 자연과의 깊은 교감과 과거의 지혜에 대한 존중을 구현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한옥 중 한 곳에서 서예 가구, 심지어 옷에까지 사용되는 전통 한지인 한지를 전문으로 만드는 한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나무 껍질을 수확하고 가공한 다음 섬유를 섬세하게 펴서 한지를 만드는 고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우리 문화적 영혼의 상징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하며 풍화작용을 거친 손놀림을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지는 수세대에 걸쳐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인내와 절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정교한 종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그 강도와 부드러움에 감탄하는 동안 저는 일상생활의 가장 소소한 물건에도 담긴 예술성과 정성에 대해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는 장인, 정신의 가치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기쁨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 옛 한국의 심장부에서는 이러한 미덕이 여전히 소중히 여겨지고 기념되고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하자 연지와 저는 다시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마주친 새로운 광경과 소리 아이디어들로 머릿속이 떠들썩했습니다. 다현과 형석을 만나면서 한국 현대미술계의 놀라운 활력과 혁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이라는 풍부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대담하게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신세대 크리에이티브의 일부였습니다. 동시에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한지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의 유구한 유산과 전통, 공예의 변치 않는 아름다움에 대해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느림과 소박함,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경외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연지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불과 며칠 만에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 좁은 경험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문화의 표면적인 차이와 특이점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지, 다현, 형석, 한지, 장인과 같은 사람들의 관대함과 개방성 덕분에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아름다움 의미, 인간의 더 깊은 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삶의 맛과 질감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예술, 자연 인간관계가 주는 보편적인 기쁨을 음미하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마음은 충만하고 마음이 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더 많은 모험과 통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그 경험들이 저에게 도전과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여행이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거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삶의 가능성을 만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한국의 마음과 영혼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한국 사람들과 전통을 배우고 그것이 제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새로운 설렘과 개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도전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든 호기심과 연민경이로움의 정신으로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갈 때쯤이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존경심은 물론이고 저 자신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저의 위치에 대해 더 넓고 깨달은 시각을 갖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